미국이 거대한 나라라는데 모두 동의할 거고 그 광활한 땅에는 정말 별의별 신기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 기념물이라든지 옥수수로 만든 궁전, 비밀 정보 벙커, 그리고 에어리어 52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52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미국의 미친 장소들입니다. 지도 탐험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무작위 섬들을 계속 확대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50번째는 네바다 타겟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이상한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새벽 3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팽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거대한 타겟 보이시나요? 걱정해야 할까요? 외계인들이 조준하기 쉽게 만든 걸까요? 사실 무기와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조종사들의 연습구역일 수도 있고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보정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조준선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만약 어느 날 아침에 집 옆에 거대한 타겟이 그려져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해야 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49번 라스베이거스, 이른바 신시티에서 북서쪽으로 160마일 떨어진 곳에 티노파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하얀 황무지이고 그 안에는 이상한 모양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이 장소가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곳은 무장, 신관 작동, 발사 체계를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핵무기 투발도요. 그냥 평범한 취미 생활이죠. 이 장소는 두 산맥 사이에 있는 평평하고 거의 비어있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수마일에 걸친 모래, 방울뱀, 그리고 가끔씩 폭발 방패 역할을 하는 덤불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것도 없죠. 이곳은 에어리어 52로 불리며 에어리어 51의 덜 유명한 형제 같은 곳입니다. 이상한 유전자는 비슷하지만 은박지 모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1957년부터 이곳은 주로 기밀로 분류된 국가 안보 임무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기밀 및 실험용 항공기가 포함되는데 제 생각엔 이건 UFO의 암호명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곳만이 유일한 에어리어 52가 아닙니다. 48번 더그웨이 시험장은 평범한 육군 전초기지가 아니죠. 이곳은 과거에도 몇몇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에는 인근 유타주의 마을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죽은 양을 보고 아침을 맞이했죠. 농촌에서 기대할 만한 아침 풍경은 아니죠. 더그웨이의 고위 간부들은 6천 마리의 양이 죽은 것과 관련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지역의 비행기가 VX 신경작용제 320갤런을 투하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펜타곤 문서에 따르면 살포가 너무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BX가 주변의 풀밭으로 흘러들어가 양들은 곧바로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됐죠. 실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VX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단 0.4mg만으로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했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더그웨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생물학 및 화학무기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가 실험 대상 목록에 추가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유독 화학물질 노출이 항상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민간 기업이 저지르기도 하죠. 47번입니다. 몬태나주 뷰트 근처에 위치한 버클리 피트는 미국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장소 중 하나로 제 전 애인의 아파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구덩이는 1982년에 문을 닫기 전까지 3억 2천만 톤의 구리를 채굴했고 이후 서서히 지하수로 채워졌습니다. 들으면 호수 같고 보기에도 호수 같지만 뛰어들면 사실상 독극물 수프에 몸을 담그는 셈입니다. 이 1800피트 깊이 구덩이에는 400억 갤런이 넘는 산성물과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표면 바로 아래에 라임 그린색 줄무늬가 섞인 붉은 빛이 반짝입니다. 마치 사탄이 디자인한 용암 램프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곰팡이와 박테리아 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독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뛰어나서 연구자들이 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해봤자 산에 녹아버릴 만큼 심하게 부식된 은 같은 위안거리겠죠? 이상한 것 중 하나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물입니다. 46번째로 유타주 모아브 근처에서 포타시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400에이커에 달하는 밝은 파란색과 청록색 물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포타시 연못은 태양열 증발지입니다. 여기서 뭘 채굴하는지 아시겠나요? 당연히 포타시입니다. 이것은 물에 녹는 칼륨염의 일종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염들은 지표면에서 300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은 콜로라도 강의 물을 펌프로 내려보내 염을 녹인 뒤 염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마치 지지락판 꼬불꼬불한 빨대 같죠?
그런데 왜 이렇게 네온블루일까요? 그건 염료 때문입니다. 햇빛을 가두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죠. 기본적으로 사막에서 하는 산업 규모의 과학 코스프레입니다. 45번입니다. 위에서 보면 네바다 데저트 페이스 시설은 모래에 새겨진 원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태안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크롭서클이죠. 하지만 여기가 외계인 팬아트가 아니라 정부 실험시설임을 생각하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주입해 식물과 생태계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성장, 토양 화학 성분 등 다양한 것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미리 주문한 기후변화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셈이죠.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기지와 산업 현장은 넘어 자연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44번 그랜드 캐니언의 땡땡이 무늬 말입니다.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땡땡이 무늬로 둘러싸인 거대한 콜로라도 강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열고 벌컨스 스론으로 가보세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멋진 화산 이름일 겁니다. 이 물방울 무늬의 정체는 그렇게 멋지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붉은 수학 개미들이죠. 그랜드 캐니언 주변의 사막에는 이 개미들이 정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약 47인치 길이의 작은 둥지 언덕을 만드는데 그 주변에는 108평방피트의 맨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개미들이 점박이 무늬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개미 여드름이 심하게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 다른 자연 현상이나 외계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3번의 이유도 모릅니다. 유타에 있는 어피벌돔은 이상한 곳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모릅니다. 유타 캐니언 렌즈에는 3마일 길이 암석 돔, 이 뒤틀린 땅 위에 솟아 있습니다. 한 가설로는 운석 충돌이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돌구 붕괴와 반동으로 암석이 위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자연이 날린 기습 펀치라 할 수 있죠.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소금 돔입니다. 캐니언 렌즈 아래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얼음처럼 이동할 수 있는 두꺼운 소금층이 있습니다. 소금이 위로 움직이면서 거품을 형성합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남아있는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론, 하나의 기묘한 돔. 결론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것은 식탁 소금 위에 세워진 자연의 경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42번, 즉 노래하는 모래 언덕의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노래하는 모래 언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라면 유레카 준주로 가보세요. 이 모래 언덕들은 680피트 높이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고 어쩌면 북미에서도 가장 높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데스밸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원은 너무 커서 로드아일랜드주가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사막에서는 자비가 없으니 충분한 준비물을 챙기세요. 준비 없이 4분의 1만 남은 연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름은 피하세요. 화씨 110도가 예보가 아니라 기본값인 곳입니다. 하지만 모래 언덕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모래가 언덕의 가파른 면을 따라 쏟아지면서 깊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파이프 오르간이나 비행기 소리에 비유합니다. 교회 음악이나 비행기 소리일 수 있다는 뜻이죠. 직접 듣고 알려주세요. 과학자들은 또한 41번의 이유도 밝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 주변에는 그 봉우리의 미니어처가 수십 개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샤스타밸리 허먹스라고 불리며 산의 명곡 앨범을 미니 사이즈로 리믹스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산 기슭의 북북 서쪽 지역을 덮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최대 27마일까지 뻗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30만에서 38만 년 전에 있었던 화산 폭발입니다. 그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그 후 용암이 대지 위에 암석과 퇴적물을 쏟아부어 최대 238리터 높이의 언덕들을 남겼습니다. 이걸 자연이 레고 상자를 바닥에 몽땅 쏟아붓고 그냥 가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막에 있는 거대한 관역, 사탄의 용암 램프 역할도 하는 독성 구덩이, 그리고 짝퉁 파이프 오르간처럼 밍밍거리는 모래 언덕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장학습의 다음 목적지로 갑시다. 40번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스. 페루의 나스카라인처럼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스는 캘리포니아 사막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인간과 동물의 형상입니다. 미스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모아비족, 코찬족 등 다른 부족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왜 우리에게 묻냐는 의미입니다. 사실 1932년까지는 아무도, 적어도 그게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아래에서 막대기 같은 인간과 네발 동물을 보고 이걸 언급해야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작 경위와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39번처럼 뉴멕시코에 있는 비밀 사이언톨로지 벙커와도 같습니다. 트레멘티나 기지로 알려진 이 벙커는 뉴멕시코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초록색 지붕의 집 옆에는 땅에 두 개의 거대한 원과 다이아몬드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완전히 외계인 착륙장처럼 보입니다. 언론인 존 스위니에 따르면 이곳은 사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이상한 팬클럽을 위한 벙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호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앨런 허버드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언론 인터뷰 중 사막의 기하학적 무늬에 대해 질문받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것들은 지구 대재앙 후 돌아올 사이언톨로지스트들을 위한 표시라고 합니다. 거대한 GPS 핀처럼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는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 사막에서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성격 테스트를 권한다면 그게 바로 도망칠 신호입니다. 다음은 무섭게 들리지만 멋지게 생긴 남서부의 풍경입니다. 38번 고블린 밸리. 해리포터가 놀 것 같지만 사실 유타 주립공원입니다. 수천 개의 후두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질학 수업에서 후두에 대해 배웠는지 궁금하다면 걱정 마세요. 저도 그 강의는 놓쳤거든요. 알고 보니 후드는 기본적으로 버섯처럼 생긴 바위입니다. 현지인들은 고블린이라고 부르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더 기억에 잘 남죠. 이 풍경은 화성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독특합니다. 그래서 영화 갤럭시 퀘스트도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외계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곳, 바로 유타 남부죠. 화성에서 촬영 허가를 받는 건 정말 어렵지만 다음 영화 촬영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37번 헨리 리버 밀 빌리지입니다. 헝거게임 팬이라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헨리 리버 밀 빌리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12구역으로 사용되었지만 소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1905년에 면사회사가 세운 진짜 마을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마을이라는 말은 평생 상사 옆집에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5채의 집과 가게, 방직 공장 등 여러 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섬유 산업이 망하면서 쇠퇴가 시작됐습니다. 1977년에는 번개로 방직 공장이 불타버렸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남아있었으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마을에는 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에 멈춘 산업 버전의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로 등록되어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또 다른 놀라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6번 에클리 광부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에클리 광부마을과 같은 마을이 수십, 어쩌면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암을 유발하는 일터 가까이에 두기 위해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진 회사 마을들이었죠. 공식적인 설명은 뭘까요? 이것들은 엄격한 산업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인사관리 용어로는 광부들이 일 외에는 아무런 삶도 없게 만든다는 뜻이죠. 1860년까지 에클리에는 130채의 집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슬레이트 채취 노동자들의 비좁은 두 방과 다락방이 있는 오두막에 불과했습니다. 벽은 너무 얇아서 제대로 된 벽이라고 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아마 뉴욕의 평균 아파트보다는 더 넓었을 겁니다. 슬레이트 채취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석탄에서 불순물을 골라냈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일이었기에 회사는 이를 아이들과 장애인에게 맡겼죠. 참 고상하네요. 에클리 광부마을은 영화 몰리 맥과이어스 촬영지였으며 현재는 야외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소는 정말 이상합니다. 35번 비행기가 퇴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용기는 대부분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에 직결합니다. 2600에이커 규모의 이 부지는 LAX의 약 4분의 3 크기이며 확실히 이동하기도 더 쉽습니다. 위에서 보면 대기 중인 거대한 함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비행기들의 무덤,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찾아가서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은 민간인들이 그들의 장비, 심지어 퇴역한 것들까지도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 어스를 통해 B-52나 F-14 같은 비행기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사막에 남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34번입니다. 애리조나주 휘트먼 근처 사막에는 거대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위켄버그 필드입니다. 그곳은 한때 제2차 세계대전 훈련장이었고 삼각형 활주로 덕분에 세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활주로가 기하학 숙제처럼 보여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1956년부터 1966년 사이에 이 기지는 폐쇄되었지만 삼각형은 애리조나의 태양 아래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는 자신들이 만든 모든 것을 일일이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사례처럼 말이죠. 33번 킵토피크의 콘크리트 함대입니다. 콘크리트. 인도나 마피아를 강 바닥에 보냈는데 아주 좋죠. 하지만 세계대전 동안에는 킵토피크의 콘크리트 함대처럼 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강철이 부족해 콘크리트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죠. 물론 좋은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배들은 실제로 작동했지만 높은 비용과 습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만들어진 24척 중 9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항해를 하는 건 아니고 거대한 파도 차단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체서피크 만페리 터미널에 끝과 끝을 맞대고 정박되어 폭풍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터널이 생기면서 이 배들의 쓸모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9척의 콘크리트 시체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너무 부식돼서 실제로 배를 타고 그 안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비행장, 선박, 그리고 미군이 버린 다른 장소들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미군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알아봅시다. 32번 레이븐 록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 핵벙커입니다. 이곳은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정부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에 편리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비밀기지로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구글 검색은 못합니다. 검색하면 제 이름이 정부 감시에 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펜타곤이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31번 슬랩시티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외부 기반 시설 없이 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살베이시틴 마운틴 근처에는 슬랩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자유로운 장소라고 불리죠. 무엇이 이곳을 자유롭게 만들까요? 이 마을은 스스로 운영됩니다. 세금도 없고 집세도 없으며 완전히 외부 기반 시설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멋진 곳은 아니에요. 하얀 울타리보다는 오두막과 트레일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정부 성향이라면 이곳은 디즈니랜드와 같습니다. 슬랩시티는 자신들을 무정부주의자라고 내세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와 연방법률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슬랩시티에서 누군가를 때리면 주민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 집행기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밀레니얼과 G2세대는 세금도 집세도 없다는 말까지만 듣고는 그 뒤는 안 들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고 이미 슬랩시티 가는 길을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막 낙서, 비밀 연예인 벙커, 그리고 고블린 모양의 바위도 봤죠.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기이한 미국은 멈추지 않으니 이 영상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0번 바로 살베이션 마운틴입니다. 1970년대 레너드 나이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첫 번째 시도는 God is Love 라고 적힌 열기구였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구가 말 그대로 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막으로 가서 대신 살베이션 마운틴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구원이 필요한 카운티를 하나 고르라면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카운티가 강력한 후보입니다. 나이트는 2011년 부상 후 작업을 중단했고 20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는 한 비영리 단체가 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먼지 말고도 볼만한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만이 유일한 종교적인 장소도 아니죠. 29번입니다. 빨리요. 홀리랜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동 어딘가요? 아닙니다. 사실 홀리랜드는 코네티컷주 워터베리에 있습니다. 예상 못하셨죠? 존 밥티스트 그레코는 1950년대 후반에 자신의 성경 테마파크 비전을 세웠습니다. 매년 5만 명의 방문객이 찾던 작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는 1984년에 리노베이션을 위해 문을 닫았지만 86년에 사망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수녀님들이 그 공원을 인수했죠. 그들은 공원을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대중에게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홀리랜드는 무너졌고 지역 청소년들과 범죄자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2010년에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꽤 성경적이죠. 시장님의 청소 캠페인이 놀랍게도 성공해서 오늘날에는 홀리랜드를 낙서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포에버 같은 낙서도 더 이상 없습니다. 좀 더 가벼운 종교 명소를 원하신다면 28번 산타클로스 인디애나를 고려해보세요. 산타 마을은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인디애나에는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은 크리스마스 테마의 마을입니다. 할로윈 전에 징글벨 락을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이상적인 이주지입니다. 산타클로스. 인디애나에는 자체 박물관, 교회, 캔디캐슬, 그리고
홀리데이 월드 앤 스플래시 인 사파리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염소 냄새만큼 크리스마스를 잘 표현하는 것도 없죠. 산타클로스, 인디애나, 정말 끝까지 컨셉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미국 다른 지역도 테마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싫어하지 않죠? 27번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옥수수 궁전이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이 아니면 아무도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겠죠? 1892년부터 미첼이라는 도시는 3번이나 옥수수 궁전을 지었습니다. 옥수수로 뒤덮인 건물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8월 옥수수 궁전 축제만큼 큰 행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축제입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매년 13만 달러가 듭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옥수수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년 다른 디자인 테마가 정해집니다. 예술가들은 그에 맞는 다양한 벽화를 설치해야 하죠. 마치 농장 버전의 메갈라처럼요. 평균적으로 장식을 위해 3,000 부쉘의 곡물과 풀, 그리고 27만 5천 개가 넘는 옥수수 이삭이 필요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에 있다면 재미있는 도로변 명소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도로변 명소로 말하자면 26번 카헨지입니다. 네브래스카주 얼라이언스 근처로 확대해보면 짝퉁 스토인지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회색 구조물들이죠. 동일한 원형, 동일한 배치, 단지 돌 대신 자동차가 있을 뿐입니다. 카헨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인들에게 뷰익 자동차가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증거입니다. 현지인들은 고철 자동차를 회색으로 칠해 스톤헨지처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옛 식민지 지배자들의 고대 기념물에 대한 헌사입니다. 솔직히 정말 미국스러운 발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스톤헨지 모방품도 아닙니다. 25번 스톤헨지. 이 미국은 스톤헨지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텍사스 힐 컨트리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알 셰퍼드와 그의 이웃 더그 힐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힐 컨트리 예술재단에 있습니다. 역사를 물려받을 수 없다면 언제든지 콘크리트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1989년에 9개월 동안 이 스톤헨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원본보다 몇 천 년은 더 빨랐죠. 돌판을 나르는 대신 그들은 강철, 철망, 그리고 석고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원조 스톤헨지의 높이의 90%, 너비의 60% 크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13피트짜리 이스터선 머리상도 2개 세워뒀죠. 왜 안 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을 결혼식 장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할 동화 같은 장소처럼요. 24번 에드리즈 콜린스의 코랄 캐슬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SNS에 서툰 시와 알쏭달쏭한 노래 가사를 올렸나요? 당신은 에드리즈 콜린이 아니군요. 이 라트비아 남자는 1900년대 초에 첫사랑을 잃고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옛 연인을 기리기 위해 성 전체를 지었습니다. 한편 당신이 지난주 데이트 상대는 답장을 하는데 36시간이나 걸립니다. 코랄 캐슬에는 해시계, 돌로 만든 흔들의자, 그리고 500파운드짜리 하트 모양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믹스테이프보다 낫죠. 그리고 에드는 이 모든 걸 밤에 혼자 비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키 5피트, 몸무게 100파운드인 중학생 체격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에드는 석공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30톤이 넘는 화석 산호블록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비교해보면 그건 스톤헨지의 일부 돌보다도 더 높고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있는 일부 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련이 초능력을 준다는 설명을 믿고 싶네요. 그리고 이곳이 미국에 있는 유일한 숨겨진 성도 아닙니다. 23번 베르사유, 켄터키에 가본 적 있나요? 조지아의 아테네나 텍사스의 파리처럼 유럽을 보기 위해 여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이곳에는 성도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틴 캐슬이었습니다. 이 성은 1969년에 한 부부가 꿈꿨던 곳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분위기를 집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죠. 대부분의 관광객들처럼 그냥 빵이 훨씬 맛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이 부부는 아예 성을 지었습니다. 그 부부가 1975년에 헤어지면서 성에 대한 꿈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 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반쯤 완성된 채로 남아있었죠. 그 후 토마스 포스트가 그곳을 고급 이벤트 공간과 베드 앤 브렉퍼스트로 바꿨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는 이상하고 텅 빈 성으로 가장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모든 기발한 성들과 도로변 명소들을 살펴봤으니 미국에 숨겨진 더 우울한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또 다른 성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버려진 스코틀랜드 성은 유럽의 어느 숲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은 뉴욕 비컨 근처 허드슨강의 한 섬에 있으며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민자 프랜시스 배너먼이 뉴욕에서 성공한 후 이 성을 지었습니다. 그는 1800년대 항구에서 잡동사니를 팔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해군 함정과 군사 기념품을 사고 파는 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이는 2025년에는 판타지의 영역으로 넘어간 수많은 자수성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배너먼은 결국 미서전쟁 이후 육군의 잉여물자의 90%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쌓아둘 섬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비를 위한 거대한 성을 짓고 가족을 위한 더 작은 성을 지었습니다. 우선순위죠. 결국 그 성은 버려졌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것은 팔리거나 버려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정리가 안 된 벼룩시장 같았죠. 번화한 뉴욕시 근처에 잊혀지고 버려진 장소가 남아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지만 배너먼 성은 사실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21번째입니다. 뉴욕시 근처에는 노스브라더 아일랜드와 사우스브라더 아일랜드가 있다. 노스브라더 아일랜드는 이름은 친근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최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장소입니다. 188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곳은 장티푸스 같은 질병 환자를 격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장티푸스 메리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에어비앤비 후기라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이후로는 버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시의 허가와 안내자, 그리고 아마도 방호복을 착용해야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무단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섬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되길 바라는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쥐들도 노스브라더 섬을 보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니 이곳이 관심 바뀐 것도 놀랍지 않죠. 우리는 옥수수로 만든 궁전, 자동차로 지은 스톤헨지, 그리고 플로리다의 시련의 섬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제 계속 움직일 시간입니다. 미국의 기이함은 끝이 없죠. 20번째, 하트 아일랜드입니다. 귀엽게 들리지만 죽음과 비참함으로 가득하죠. 롱아일랜드 사운드에 위치한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감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소 235명의 죄수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1870년 황열병 유행 때는 병원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불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대들었던 여성들도 수용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었고 심지어 미사일 기지로도 쓰였죠. 정말 아무락이 짝이 없는 다용도 활용이었죠. 요즘 하트 아일랜드는 뉴욕의 무연고자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시신과 버려진 신체 부위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죠.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다리가 떠오르는 걸 봐도 놀라지 마세요. 아마도 마피아의 소행이 아니라 그냥 부실하게 처리된 묘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1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너 패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1840년대에 식인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죠. 그런 평판은 쉽게 지울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요즘은 도너 패스 정상 터널이 있는데 길고 구불구불해서 저녁 파티보다는 기차가 지나가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터널들은 대륙 횡단철도를 위해 만들어졌고 건설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노동자들은 혹독한 고산지대의 겨울 한가운데서 단단한 화강암을 뚫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번에 몇 인치씩 아주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밍크드인에 자랑할 일은 아니죠. 폭약 덕분에 작업은 빨라졌지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80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았죠. 이제 그 터널들은 버려진 채 남아 있습니다. 터널 벽에는 낙서가 가득합니다. 인스타그램식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똑같이 화려하지만 덜 우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소금 연못은 16,500에이커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이는 워싱턴 DC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이곳은 예전엔 습지였고 골드러시가 왔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보물을 찾았죠. 처음에는 마늘 소금 연못으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로 바꿨습니다. 소금 연못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색깔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크레용 상자가 만에 녹아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염료가 아니라 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생긴 다양한 소금 농도 때문이죠. 다양한 소금 농도는 각기 다른 미생으로 유인합니다. 달금 붉은 웅덩이는 극도의 염분을 즐기는 두날리엘라 조류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다채로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17번째는 데스밸리입니다. 이곳에는 기이한 광경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아티스트 팔레트가 있는데 심지어
사막조차 추상화에 도전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랜 화산 광물들의 특징일 뿐입니다. 철은 빨간색과 노란색, 망간은 보라색, 운모는 초록색을 더해 자연의 타이다이 무늬를 만듭니다. 등산은 별로신가요? 아티스트 드라이브를 따라가 보세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길로 마치 드라이브스루 관광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계속 데스밸리에 머물러 보죠. 중앙 근처에는 배드워터 분지가 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풍경과 북미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해수면보다 282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의 지하실이라고 할 수 있죠. 약 200제곱마일에 달하는 소금 평원이 남아있는데 이는 멜리 호수가 사막을 반복적으로 떠나버린 덕분입니다. 이 소금 평원은 그 사이를 지나는 트레일을 따라 탐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인스타그램에 탐험했다고 올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름에는 레인저들이 사실상 오전 10시까지는 일정을 마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분지 바닥의 온도가 섭씨 40도, 10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만약 당신이 로티세리 치킨처럼 구워지는 경험을 원하지 않는 이상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나오는 차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번째인 홈스테드 크레이터를 경험하려면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천연 명소는 외관도 멋지지만 내부는 더 멋집니다. 아니, 더 따뜻하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곳은 유타 최고의 온수 욕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면 또 다른 화산 도나고 같지만 내부에 지열 온천이 있어 미국에서 드물게 따뜻한 물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있는 돔은 1만 년 동안 빠르게 팽창해왔습니다. 지질학에서는 100만 년 이하라면 모두 빠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나구 정상에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옆쪽으로 들어가서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갈 곳에서는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죠. 14번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뉴멕시코주 산타로사 근처에 있는 블루홀은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수심이 80피트가 넘고 할리우드 사인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이곳은 루트 66 근처에 있으며 사람들이 2013년 에야동굴 네트워크를 지도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전에는 여행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들르는 도로변 휴게소였습니다. 그러다 다이버들의 집착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1976년에 두 사람이 익사한 후 입구가 봉인되었습니다. 죽음의 물놀이 명소는 여행 홍보 문구로 적합하지 않죠. 2013년부터 2024년까지 ADM 탐험재단이 동굴을 다시 열고 지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붕괴가 일어나면서 다시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많은 바위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대신 13번 키체티키피 등 다른 멋진 물 명소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재미있지만 설명은 더 어렵습니다. 이 샘은 매분 10,000갤런이 넘는 물을 뿜어냅니다. 그 근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수층일 수도 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미시간에서 가장 큰 샘인 빅 콜드 워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크기는 300피트에 175피트이고 깊이는 40피트입니다. 1년 내내 액체 상태로 유지합니다. 미시간의 다른 곳이 모두 얼음처럼 변해도 이곳에는 너무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얼지 않습니다. 이곳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입니다. 마치 12번째인 아이다호의 체스판 숲처럼요. 아이다호 북부의 프리스트 강으로 올라가 보세요. 거대한 체스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숲은 185개의 사각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크기는 축구장 24개와 맞먹습니다. 보드게임을 대형으로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하죠. 이 체스판 모양은 180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산림관리 계획 덕분이에요. 한쪽 사각형들은 목재를 위해 벌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바뀌었죠. 일종의 윤작인데 아주 큰 나무들을 위한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이 무늬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눈이 나무에는 붙어있지만 땅에서는 녹아버려서 거대한 흰색과 갈색의 체커보드가 남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멋진 자연지역에 대해 말하자면 11번입니다. 모두가 올드페이스풀을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자랑거리는 옐로스톤의 어퍼 간헐천 분지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거대한 열수 지형이 있는 단 5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세계의 간헐천 수도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정기적으로 수증기를 뿜어내냅니다. 왜냐고요? 슈퍼 화산 때문이죠. 마그마가 지표면 아래 불과 8마일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원 어디에 있든 그 정도면 너무 가까워서 안심할 수 없죠.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데워지고 다시 밖으로 분출됩니다. 참 멋진 순환이죠.
슈퍼화산이 폭발해서 주변을 통째로 날려버릴 때까지는요. 좋아요. 우리는 연고 없는 시신들의 섬, 사막의 타이다이 언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압력솥 위에 앉아있는 간헐천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10곳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미친 장소가 어디일지 예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10위, 모하비 사막에는 거대한 검은 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엠보이 분화구로 운석 분화구가 아니라 젊은 화산지대입니다. 젊다고 해도 7만 9천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근육이 삐끗하네요. 이 분화구는 높이가 250피트, 지름이 1500피트입니다. 에펠탑 하나 반 정도 크기죠. 이곳에서 하이킹도 하고 소풍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분화는 1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사화산이길 바랍니다. 신비로운 온천, 화산지형, 천연 온수 욕조 등 자연은 미국의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많이 만들었죠. 9번입니다. 캐딜락 렌치, 아마릴로, 텍사스. 이곳에는 열대의 캐딜락, 이 앞부분을 땅에 박은 채 반쯤 묻혀있고 수많은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헬륨 재벌 스텔리 마시 3가 자금을 댔습니다. 여기서 3세가 아니라 그냥 3입니다. 스텐, 3세는 빼죠. 노마 숫자는 들판에 자동차를 묻는 사람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웠죠. 사람들은 마시를 엉뚱하다고 불렀습니다. 부자를 미쳤다고는 못하니까 쓰는 말이죠. 수년 동안 캐딜락들은 여러 번 칠해지고 다시 칠해졌습니다. 때로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 때문에 분홍색으로, 때로는 그냥 심심한 10대들 이 스프레이로 칠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여기는 기이한 장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번째인 UFO 감시탑이 그렇죠. 서부 지역은 하늘이 어두워 은하수나 UFO를 볼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후퍼의 주디 메슬리는 엑스파일을 충분히 시청해 이런 경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별 대신 외계인 관찰로 돈을 벌며 UFO 감시탑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엔 단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높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외계인에게 선물을 남기도록 권장받기도 합니다. 지구에 온 걸 환영한다는 의미로 직접 만든 우정 팔찌만한 게 없죠. 7번째, 한때 세계박람회는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각국이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와 대담한 미래를 뽐내던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40세 이하 대부분이 저렴한 임대료만 원하는 상황에서 내일의 도시 홍보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 박람회엔 인간동물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단순했지만 훨씬 더 문제가 많고 인종차별적인 시대였습니다. 일부 박람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플러싱의 코로나파크에는 아직도 1939년과 1964년 박람회에서 남은 거대한 지구본과 몇몇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1964년 박람회는 뉴욕주 전시관 타워를 남겼습니다. 윌 스미스가 영화 맨 인 블랙에서 올라갔던 그 타워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따기를 날리려고 했던 걸 겁니다. 6번째, 버지니아의 한 들판에는 미국 대통령 42명의 머리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남아도는 조각가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러시모 산에서 탈락한 조각상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조각상들은 폐쇄된 테마파크의 흔적입니다. 그 테마파크의 이름은 적절하게도 프레지던트 파크였습니다. 이곳은 식민지 시대 윌리엄스버그로 브루클린의 비싼 커피와 코수염이 있는 윌리엄스버그가 아닙니다. 대통령 머리 조각상 옆에 대통령 애완동물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2010년에 문을 닫았고 소유주 하워드 행킨스는 20피트짜리 대통령 머리 조각상들, 이 남은 들판 문제를 떠안았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농장에 그냥 두었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보관 중이지만 다른 공원들은 방치되어 썩고 있습니다. 5번째, 재즈랜드는 뉴올리언스에 있던 대형 놀이공원이었습니다. 2000년에 개장했고 2002년에 식스플래그스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이 되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습니다. 식스플래그스는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식스플래그스는 이미 자금난이었고 재즈랜드도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카트리나는 결정타였고 복구 비용이 커서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롤러코스터 뼈대와 썩은 놀이기구만 남아 파상풍 주사가 필요한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재즈랜드가 잘 안 된 게 이상하죠? 더 기묘한 공원들은 계속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가스웍스 파크처럼요. 가족 나들이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바로 퇴역한 가스화 공장입니다. 시애틀에서는 이런 게 완전히 정상이에요. 가스웍스 플랜트는 1975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이 공원은 미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석탄 가스화 공장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19에이커의 푸른 잔디와 유니온 호수 전망을 자랑하죠.
심지어 오래된 산업시설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정유공장에서 놀아보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독성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라면 정말 멋진 곳이겠네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건축가들은 가스웍스 파크를 청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전 산업지역을 유용한 공공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다음에는 체르노빌 놀이공원 겸 농산물 시장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기대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 엑스파일, 6m짜리 돌로 만든 사릉관들, 이 출몰하는 농장, 그리고 재활용된 가스공장 안에서 가족들이 즐기는 시애틀식 놀이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명소들보다 더 미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상위 3곳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3위, 플라이 간헐천은 옐로스톤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우연히 만들어진 인공 간헐천이죠. 1964년에 한 지열 회사가 시험용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뜨거운 물이 나왔지만 이를 망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시추공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솟아올라 지금 볼 수 있는 언덕처럼 광물이 쌓이게 된 겁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은 호열성 조류 때문이죠. 자연이 만든 피카소 작품입니다. 이곳은 이제 블랙록 사막 버닝맨의 뒷마당입니다. 참가자는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투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도 비슷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곳이죠. 두 번째, 오클라호마 시티 상공을 줌인해보세요. 거대한 황금 돔이 보일 겁니다. 태양신을 위한 신전일까요? 아닙니다. 1958년 당시 이곳은 그냥 은행이었습니다. 이 돔은 건축가 버크민스터 플로에게서 영감을 받았죠. 은행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건물은 남았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 금고에 사무실, 상점, 플러 전시를 추가하려 합니다. 혁신적 건축가를 창고에 넣는 것이 최고의 예우라니 아이러니하네요. 금빛 돔둔에 이 건물은 항상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1위 장소인 피코스 국립역사공원도 마찬가지죠. 뉴멕시코 곳곳을 클릭해보세요. 잃어버린 문명에서 막 나온 듯한 붉은빛 유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곳이 바로 피코스 국립역사공원입니다. 산책로는 푸에블로 유적지, 스페인 선교지, 그리고 분위기를 망친 현대식 건물들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팔레오 인디언들은 기원전 11,500년경 이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 수업에서 흔히 듣지 못하는 연도죠. 서기 1100년경에는 이곳에 2000명의 주민 이사는 완전한 푸에블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원조 HOA였죠. 오늘날 이 유적지에는 20개가 넘는 키바, 즉 원형 의식용 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질병과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830년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총을 든 유럽인들에 의해 이주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여전히 원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